코로나19 환자가 첫 발생 43일 만에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일단 신천지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증상 조사를 99%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선 검사가 완료된 4,300여 명 가운데 62%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적 마스크 대부분을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복 구매자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이번 주말부터 베트남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직항 노선 운항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할아버지는 호흡기가 되게 좀 안 좋아요. 온 김에 5,000원을 더 사가져 갖고 왔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애들한테는 이제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마스크를 쓰면서도 입을 열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줄을 섰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금 보신 대로 오늘도 마스크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매일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가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확보해서 공급하는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약국에서 파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경윤 기자입니다. 마스크 대란을 사과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에 3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선 정부가 구매를 약속해 마스크 생산 물량을 늘리게 하고, 둘째, 마스크가 공평하게 보급되는 방안도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불충분한 공급 현실을 알려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협조를 구하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마스크 문제를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하면서 조속한 해법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마스크 공적 물량의 대부분을 기존 판매처 가운데 약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주 청와대 정책실장도 약국의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즉 DUR에 마스크를 등록해 팔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누가 몇 개나 샀는지 알 수 있으니 줄을 서가며 살 필요 없이 공평한 보급이 가능할 거란 기대입니다. 다만 약국이 드문 농어촌 도서 지역의 경우엔 우체국과 농협 같은 기존의 판매처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공급량 확대에도 주력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경북 구미의 마스크 필터 생산업체를 찾아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판매처를 약국으로 집중하는 방안 등을 담은 마스크 종합 대책을 내놓기 위해 최종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약국 가서 지금 약을 사면 누가 얼마나 샀는지 정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그렇게 해보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사람들이 오래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또 한 사람이 마스크를 많이 사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한세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에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한다는 겁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차별받는 결과가 생깁니다. 힘들죠. 근데 정부에서는 마스크 풀었다는데
우리 고객들은 사러 다니려면은 살 수가 없어요. 공적 판매처별로 판매 시각과 공급량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 상당수 시민들에게 마스크 구매는 언감생심입니다. 약국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있어요. 다 없다고 해가지고. 게다가 구매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보니 판매처를 돌아다니며 값싼 마스크를 사 모으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공적 마스크 대부분을 약국에서 판매하면 이런 특정 시간 판매, 줄서기 등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DUR로 불리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에 마스크를 등록하고 건강보험 카드 등으로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마스크 수량도 제한해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의 어떤 전산 체계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그 마스크의 어떤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중복 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그리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많은 약국이 한꺼번에 시스템에 접속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또 제한 수량을 몇 개로 할지 등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총 생산량의 50%로 돼 있는 공적 판매 비율도 더 높이기로 하고 이르면 내일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자, 하루 공급량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자 보건당국은 마스크 사용 기준을 바꾸겠다면서 새로운 지침도 내놨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다시 써도 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내놨습니다. 이게 감염병 예방 원칙상 괜찮은 건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정했는데 의료인, 호흡기 증세가 있는 환자, 유치원 보육원 교사처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이나 기저질환자입니다. 공급 우선순위를 정한 건 마스크가 부족한 비상사태라는 걸 고려한 것이지만 뒤늦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미 한 달 전에 의료인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할 수 있으니 일반인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선언했는데 팬데믹 가능성에 서둘러 대비한 겁니다.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일회용 보건 마스크 재사용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하지만 일회용을 재사용하는 건 감염병 예방 원칙에 어긋나고 오염 우려가 적은, 또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행동 지침으로 삼기에는 모호합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비상사태 때 의료인이 N95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데 대해선 지침을 두고 있지만 일반인에 대한 재사용 지침은 없고 세계보건기구는 마스크 재사용 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보다는 첫 마스크를 자주 빨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환자는 모두 5,186명입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 43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대구에서 5명이 더 숨지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31명이 됐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대구에서 숨진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신천지 교회에 다닌 사람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한 결과 그 가운데 62%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0시 기준 신천지 신도 19만 2천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신도 중 99%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전화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증상자는 1만 3천여 명인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6,500여 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한 대구에선 검사가 완료된 신도 중 62%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증상이 있다고 답한 신천지 신도의 양성 판정률이 1.7%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중간 결과로 볼 때 대구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의 빠른 확산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그 숫자가 아직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 2주가 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6일까지 열렸던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등 대구 고위험군의 노출 시점과 잠복기 등을 고려한 겁니다. 보건당국은 동시에 대구 경북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 56곳을 지정하고 지자체에는 생활치료센터 선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신규 공보의 750명을 조기 임용하고 민간에서 간호 인력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또 보건당국은 이제 진단검사의 우선순위를 신천지 교회 사람들에서 일반 시민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검사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어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확진율 62%는 의심 사례에 검사를 집중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해외 연구 결과 코로나19 환자 1명은 대개 2명에서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광범위한 전파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 16일 마지막 예배 이전에 이미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전파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도하게 많은, 아마도 뭔가 긴밀한 접촉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또 오랜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가 99% 가까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는 신천지 신도에서 일반 시민으로 진단검사의 우선순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신도들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서도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연결고리를 끊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보건당국이 뒤늦게 방침을 바꾼 데는 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 후 확진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는 점, 또 신천지 전수조사에만 행정력을 집중해 감염될 위험이 높은 다른 집단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첫 환자가 나오고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사이에 환자가 4,000명 넘게 확인되면서 대구 경북은 이제 중국 우한에 이어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됐습니다. 붐비던 도심은 이제 사람 보기 어려운 한산한 거리가 됐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가장 붐비던 중심가 동성로 거리는 인적이 끊겨 을지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활기 넘치던 500년 명물 서문시장. 사상 처음으로 엿새간 문을 닫았다가 어제 다시 개장했지만 시장을 찾는 발길은 뜸합니다. 한적한 도심 속 사람들이 몰린 곳은 마스크를 파는 곳뿐입니다. 건물을 에워싸고 길게 늘어선 시민들. 심각 단계의 위기에도 차분히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립니다. 적막해 보이는 도심 곳곳에서 의료진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한 구급차. 방호복 차림 의료진이 들것에 실린 환자를 급히 응급실로 옮깁니다. 선별진료소 천막 사이로 검진을 기다리는 사람들. 방호복을 전신에 감싼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며 환자를 검사합니다. 경증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중앙교육연수원 창의관. 드나드는 경찰차 안과 밖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경무에 지친 의료진. 다시 현장에 투입되기 전 잠시 난간에 기대 피곤한 몸을 풀어봅니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 근처. 차량과 인적이 끊긴 읍내 거리엔 힘내라 청도 등 응원 문구를 담은 현수막들이 마을을 지키는 듯합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구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매일 대구를 연결해서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는데 추가된 사망자 5명 모두 대구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경북대 병원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만성 폐질환을 앓던 75세 남성이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곳에서 치료를 받다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도 80대와 70대 남성 확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사망자 31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0명이 대구와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중증 환자도 늘어 대구에서만 17명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 경증 환자를 옮기고 있지만 아직도 2,200명에 가까운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남병원이 있는 경북 청도에 이어서 경북 경산 쪽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다던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이 모두 몇 명인가요? 네, 경산에선 지금까지 경북에서 가장 많은 2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이 많아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온 곳인데요. 요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산 서린요양원에선 지난달 27일 요양보호사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하루에만 확진자가 10명 더 나왔습니다. 입소자 4명과 요양보호사 6명이 추가된 건데 이에 따라 요양원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요양원엔 122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네, 추가 사망자 관련 소식 살펴봤는데 대구에서 숨진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것도 걱정입니다. 이들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건당국이 관리하던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79살 A씨가 구급차에 실려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폐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격리 대상자도 신천지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비수환이 안 틀렸습니다. 비수를 하실 거라서. 어제 숨진 78살 환자 역시 지난 토요일 이 병원 응급실을 직접 찾아오고 나서야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입원 이틀 만인 어제 숨졌는데 코로나19 확진 결과는 사후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병원 응급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망하고 난 다음에 확진 판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70대 고령에 각각 심장질환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였지만 병원에 오기 전 코로나 관련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인들의 집중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검체와 진단조사를 못 받고 돌아가는 분들도 계셔서 송구합니다.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못한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구 지역사회의 감염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자, 상태가 좀 더 심각한 환자들에게 병실을 제공하고 또 치료를 더 집중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벼운 사람들은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대구에 처음 문을 연 데 이어서 앞으로 그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문제는 환자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손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문을 연 대구생활치료센터엔 현재 138명의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소 이틀째를 맞은 대구생활치료센터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잠깐 센터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입소 환자들의 건강 상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뭐 크게 문제 있는 분? 근데 원래는 경증 환자들, 심한 환자들은 병원에 가는 거고. 입소 하루 만에 격리가 해제된 환자도 나왔습니다. 조심히 잘 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서 자택격리 잘하시고 꼭 완치하십시오.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경북 경주 농협연수원은 오늘 안으로 235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2,000명,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경우에 대구 경북 인근 지역까지 해서 한 그 3,000명까지 해서 하는 그 방안도 있고요. 하지만 환자 증가세가 병상 확보 속도보다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에만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병상 없는 환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빨리 치료받고 싶고 빨리 치료받고 싶은데 좀 많이 답답했어요. 저도 오늘 이제 좀 들어간다는 소리 들어서 괜찮아졌지. 매일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200명씩 수용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자택 격리 사망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보건당국이 신천지 교회 사람들에 대한 증상 조사를 거의 마친 가운데 신도들 사이 최초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살피고 있는데 아직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시작된 건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우선 주목한 건 우한에서 지난 1월 8일에 입국한 40대 신천지 신도입니다. 1월 초 우한으로 출국한 뒤 닷새 정도 머물다 입국했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지난 1월 외에도 최근 6개월 동안 우한과 한국을 서너 차례 더 오간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말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이 확인한 상하이 입국 신천지 신도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확진 시점이 2월 하순이어서 최초 감염원일 가능성은 역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이들 외에 나머지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받은 신천지 신도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아직 절반도 채 조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모수 자체가 아직은 그 반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필요한 정보들이 드물게 좀 확보가 안 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당국은 법무부에서 받은 명단의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어젯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압박하자 가평연수원을 빠져나와 과천에서 검사를 받고 다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민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딴청을 피우던 이만희 총회장. 연락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 음성인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 줄만 알고 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검사받아 음성이 나왔단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총회장이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경찰과 함께 밤 9시쯤 가평연수원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검체를 채취하겠다며 압박해오자 이 지사가 도착하기 전 과천으로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곳 과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차에 탄 채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이 회장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서울시는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9년 만에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건데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 6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신천지 강사와 접촉했던 사람이 주말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교인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의 한 교회입니다. 이들 6명은 수원과 오산, 화성 주민으로 지난달 23일 초등부 예배를 같이 본 성인교사 5명과 11살 초등생 1명입니다. 수원시는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누더기 감염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세미나에서 강사로 오신 분이 신천지 분이셨던 거예요. 모르잖아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23일 날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드리고 이랬는데 교회 측은 당분간 건물을 폐쇄하고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고 수원시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 16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선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0대 남성은 지난달 22일 처음 발열이 나타난 뒤 의원 2곳과 보건소를 찾았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했고 열흘이 지난 어제서야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아내와 아들도 연이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보건소 측은 폐렴 증상이 없었고
위험 지역에 방문하지도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모든 유증상자들을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부산에서는 여고생이 학원 수업을 받다가 감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미룬 상태지만 학원들은 휴원하지 않는 곳도 많아서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부산 동래의 한 영어학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학원 강사에게 1:1 수업을 받은 여고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수업이 있었는데 강사는 사흘 뒤에, 여고생은 일주일 뒤에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고생은 학원을 다녀온 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다른 수학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 감염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는 개학을 2주나 연기했지만 학원가는 지난주 휴원을 끝내고 정상 운영을 하는 곳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전국적으로 절반 가까운 학원과 교습소가 휴원에 동참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주에 비해 문을 연 학원이 40% 늘어 10곳 중 7, 8곳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있지만 법적으로 정부가 사립학원에 휴원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장기간 휴원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건물의 문제력이 좀 강사분들의 회의 지도를 해야 되나? 전국 7개 시도 교육감들은 개학 연기에 효과를 보려면 학원도 동참해야 한다며 휴원하는 학원들의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네, 마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576만 개의 마스크가 공급됐습니다. 전국의 133곳 마스크 공장도 쉴 틈 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공장 한 곳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 네, 경기도 이천 마스크 제조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간이 8시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작업이 한창이군요. 네, 나란히 놓인 기계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제 뒤로 위생복을 입은 근로자들의 분주한 움직임 보이실 겁니다. 이 공장은 지난 설 이후 벌써 한 달 넘게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엔 하루 15만 개 정도를 생산했는데 지금은 하루 35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생산된 마스크 절반 정도는 공적 판매처로 가는데 오늘 약 20만 장을 공영 홈쇼핑과 우정사업본부 같은 공적 판매처로 보냈습니다. 직원들은 주 야간 2개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생산되는 마스크의 절반이 공적 판매처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럼 공장이 미리 계약돼 있던 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존 거래처들 반발이 없진 않은데요. 공장 측은 거래처의 양해를 구해가며 물량 확보에 애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런 사명감이 어느 정도 많이 좀 생겼다고 그렇게 또 실적으로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적 판매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마스크 수급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상하이시가 보낸 마스크 50만 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대구, 경북 지역 등으로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마스크 공장에서 SBS 김덕현입니다. 네, 이런 마스크 수급 불안 속에 정보 얻기 어렵고 살아나가기도 쉽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은 있지만 마스크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폐지를 팔러온 노년층들로 고물상이 북적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대부분 낡은 것들입니다. 예전에 구해놓은 거 빨아서 쓰는 거야. 언제 얼마나 쓰신 거예요, 이거? 한 달 돼갈까요? 한 달? 안 주니까 없으니까 얘는 빨아서 자꾸 써. 동사무소 받은 거 있어요. 있으세요? 네. 근데 그건 왜 안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빨았지. 하루에 한 번씩, 2번씩. 제값의 마스크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렵지만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 더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전화로 보고 뒷밭에 가서 사오던나. 우리야 뭐 그런 거 옛날에 학교 안 돼가지고 볼 줄도 모르잖아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각 지자체는
예산은 확보했는데 정작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나와 있는 양은 끝났어요.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지금 못 사잖아요. 이번에 내려온 예산이 한 1억 9천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 업체 쪽에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70대 이상 비율은 6.6%지만 사망자 중 70대 이상은 절반이나 됩니다. 마스크 배급을 포함한 코로나19 지원, 사회적 취약층에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시민들 불편과 불안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마스크 공장 사장은 350만 장 물량을 아들에게 몰아주고 그 아들은 최대 15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 삽니다. 마스크 대량 판매합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입니다. 현금 거래란 말이 눈에 띕니다. 증빙 자료 없이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차명 계좌로 현금만 받고 팔아 세금 안 내려는 수법입니다. 무조건 현금 거래야. 직접 와서 가져가야 되고 지하실에서 만나야 되고 그렇게 얘기해. 막 이렇게 장소도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눈에 안 띄는 데서 만나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짜고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마스크 공장 사장은 마스크 가격이 뛰자 기존 거래를 끊고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절반 가격으로 350만 장을 몰아줬습니다. 아들은 최대 15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지역 맘카페 등에 팔고 차명 계좌로 100억대의 돈을 챙겼습니다. SNS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는 1:1 메시지를 통해 거래 기록을 숨겼습니다. 자료가 없어야 된다고. 내가 마스크를 샀다는 거를 팔았다는 거를 자료가 없이 할 거라고 그래. 국세청은 이처럼 사재기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유통업체 5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최근 5년간 사업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탈루 소득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사 요원 250여 명을 추가 투입해 마스크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2차, 3차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병원 찾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진료를 받고 또 의료진도 보호하기 위해서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들의 동선을 구분해 놓은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모두 235곳이 안심병원으로 지정됐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호흡기 질환 환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호흡기 환자의 동선과 겹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키가 갈등이 이상한 건지. 비호흡기 환자는 평소처럼 외래 진료를 받지만 호흡기 환자는 병원 밖 임시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바로 내원해서 진료는 불가능하시고요. 병원 내과하거든요. 여기 연락을 하셔서 현재 증상을 먼저 말씀해 보시고. 그런데 이런 국민안심병원 235곳은 선별진료소 유무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A형은 선별진료소가 없는 만큼 코로나19 의심 환자 진료와 검체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낮은 일반 환자를 치료하는 게 우선인데 선별진료소로 가야 할 환자들까지 찾아오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39 콜센터 요원들이 A형과 B형 차이를 잘 몰라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A형 안심병원으로 잘못 안내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자가격리 상태인데 지금 진료소를 이용해도 된다라고 1339 같은 데서 안내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니다라는 거를 판명해달라는 경우가 있었고요. 정부는 현재 235곳인 안심병원의 숫자를 계속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안심병원의 운영 방식과 목적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꼭 필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근데 강원도 강릉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이틀 전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2주 동안 외출을 자제하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지 한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첫 확진 판정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자취하는데
저희 학교가 중국인 유학생이 엄청 많거든요. 아무래도 학교가 되게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상당수 대학들이 개강을 1주에서 2주 정도 미룬 상태지만 국내 전체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만 7천 명 정도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입국 후 14일간 외출 자제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지켜지고 있을까? 취재진이 만난 중국인 유학생들은 입국한 바로 다음 날 대학 근처의 시장과 생활용품 매장을 한 차례 방문했고 편의점을 수시로 다녀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셔서 이틀 한 번 정도 집 근처에 있는 집에 계속 있고 뭐 어떻게 해먹어요? 우리 내일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공항 검역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면역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증상 감염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검역망을 거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달 28일에서야 중국 교육부와 양국의 유학생 출국을 자제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또 한 박자 늦은 대책이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나 지역이 모두 89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37곳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52곳은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입국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려는 사람도 줄면서 입국 제한 지역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기 관광 지역인 이탈리아 로마나 밀라노 또 체코 프라하로 가는 직항 노선 운항을 국내 항공사들이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며 유럽 내 최대 전파지로 떠오른 이탈리아를 찾는 한국인은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2월이 그렇고요. 절반 정도 준 것 같긴 합니다. 승객을 채우기 힘들어 간편으로 대처하던 항공사들은 노선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잠정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일부터 약 3주 동안 인천 로마 노선의 운항을 중단합니다. 대한항공의 인천 밀라노 노선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 베네치아 노선도 다음 달 중순까지 운항이 끊깁니다. 이탈리아 직항 노선 운항 중단은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체코 역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는 5일부터 한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단거리 노선에서 LCC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유럽 노선과 미주 노선이 수요가 급감하게 되고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로. 한국발 방문객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베트남 노선은 6일 하노이발 인천행을 끝으로 당분간 모든 노선 운항이 중단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방역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중국에서 격리 조치되는 한국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국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 송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단지 앞에 중국인 주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입국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한국인 주민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 격리토록 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선정과 광저우, 난징에 이어 저장성, 이웃시도 한국과 일본 등에서 오는 사람 모두 2주간 지정 장소에서 격리토록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요구로 지정 시설이나 자기 집에서 격리 중인 한국인은 중국 내 1,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내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이탈리아와 이란 등에서 역유입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런 조치는 더 확산,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은 과도한 방역 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옌타이시는 2주 격리 기간이 지난 한국인 직원의 출근을 금지했다가 우리 영사관의 항의로 철회했습니다. 허페이에서는 지정 격리 중 임의로 집으로 돌아온 한국인 집 현관문을 주민들이 강목으로 막기도 했고 자가 격리 중인 한국인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집 앞에 경비 부처를 좀 서고 계세요. 24시간. 광둥성 당국은 한국발 여객기 승객들을 호텔에 강제 격리하면서 호텔 비용을 승객들에게 물리려다 중국법에 어긋난다는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철회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요즘 비타민C 구입한다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타민C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인데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비타민C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이 영상. 모든 사람이 비타민C를 복용하고 만약에 증상이 있을 때는 비타민C 정맥 주사를 맞으면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데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가 80만을 넘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 질병관리본부까지 코로나19 치료약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팀이 취재한 국내 감염의학 전문가들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영상들에는 미국의 한 비타민 전문가 주장이 자주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전문가의 SNS에서 비타민C로 코로나19를 고칠 수 있다는 원글을 찾아냈는데 이미 페이스북이 이 글은 거짓 정보다 이런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이 전문가가 쓴 다른 글도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비타민C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전문가는 의학이나 약학 전공자는 아니었고요. 과거 비타민C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 병원에서 비타민C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임상실험에 착수했다는 중국 과학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는 수많은 실험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상태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4차례 시험 발사했던 초대형 방사포였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몇 가지 차이점이 보여서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침입 수사의 대형 장갑 트럭에서 방사포탄이 솟구칩니다. 발사관 직경이 600mm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일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장을 찾으시고 지난해에도 4차례 쐈던 초대형 방사포인데 이번엔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먼저 지난해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한 시험 사격이었는데 어제는 포병 부대가 훈련장에서 실제 사격 훈련을 한 겁니다. 초대형 방사포를 양산해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했다는 뜻으로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두 발의 발사 간격도 10분대에서 3분, 지난해 11월 30초를 거쳐 어제는 20초로 단축됐습니다. 또 탄의 위력도 강화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 방사포탄이 때린 동해상 섬 사진을 보면 포연이 섬 전체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지난해 발사 때보다 포연의 크기와 양이 확연히 커졌습니다. 정확도가 높을 뿐 아니라 확산탄을 장착해 한 발로 광범위한 지역 타격이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미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정면 돌파전, 전쟁 억제력, 대비태세 유지 등의 표현을 쓴 점으로 미뤄 어제 발사는 대외 무력 시위라기보다는 대내 결속용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끝까지 판다. 오늘은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가 유럽에서 활동하던 시기 독일 내 한인의 친나치 의혹을 짚어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한 애국지사가 일본의 동맹국 독일 나치의 반인륜적인 의학 연구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건국 훈장 애족장 추서와 함께 미국에서 유해가 봉환된 고 김백평 선생.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만세 시위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만세 시위에 합류해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체포돼 1년 2개월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독일계 미국인이자 한국학 연구자인 프랑크 호프만이 자신의 저서 베를린의 한국인, 독일인이 본 한국인을 통해 김백평의 친나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호프만은 김백평이 독일로 건너가 의학을 공부했는데 당시 그의 논문을 조언해 준 건 히틀러의 독일 민족 우월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우생학 권위자 오이겐 피셔였다고 밝혔습니다. 피셔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받은 혈액이나 신체 일부로 반인륜적 실험을 자행했던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의 이사였습니다. 호프만은 당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했던 김백평이 악명 높았던 이 연구소에서도 배아 연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ased on the historical data collected, and what I can say is that Kim Baek-pyong was a skull specialist. Skulls and their shapes were very important for Nazi race researchers. 또 전쟁 후인 1947년 권력에서 밀려난 피셔가 우생학을 함께 연구했던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로 돕기 위한 옛 동료로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김백평을 포함시키라고 환기시킨 점만 봐도 김백평이 피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프만 연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백평은 10대 때 독립운동을 한 뒤에는 반인륜적인 연구에 매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김백평 선생의 유족은 지금까지 알려진 업적만 알 뿐 나치에 협력했다는 주장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을 진행 중인 보훈처는 친나치 행적은 서운에 흠이 될 수 있다며 김백평 선생 관련 의혹을 우선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